짧게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거 나중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살펴봤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챔피언에 등극했는가. 그렇지. 그렇죠. 조선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 정세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조선 네. 조선 내에서 발생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깡 선생이 준비하셨죠? 저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이제 살짝 초점을 맞춰서 1909년 한일합방이 일어나기 직전 10월 달로 돌리겠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에 만주의 한 기차역에서 수백 명의 러시아 군대가 사열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온갖 기자들과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한 남자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차가 들어오고요. 그 기차에서 아주 유명인이 내리죠. 당대 동아시아의 슈퍼스타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립니다. 네. 근데 이때 러시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둘이 싸웠지만 또 외교적으로는 관계를 계속 하고 휴전을 한 거니까. 그렇죠. 휴전을 한 거고. 이긴 게 아니죠. 예. 이토 히로부미 이때 러시아 재무상과 회담하기 위해서 하얼빈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서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으면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었는데 그 숨어있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총알을 3발 발사하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분이 이제 안중근 의사십니다. 예, 안중근 의사.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말로 꼬레아 우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꼬레아 우라? 만세. 만세 이 뜻이래요. 한국 만세. 예, 하고 잡혀서 이제 순국하시죠.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은 일본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메이지 유신에서부터 그건 모든 걸 다 기획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나 궁금해서 도대체 왜 총리만 4번. 총리만 4번을 했고요. 제1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조선 통감이 뭔가요? 그러니까 조선을 이제 통치하기 그때는 아직 한일 병합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예. 일사늑약 상태에서 예, 조선을 담당하는 책임관이었던 거죠. 그렇구만요. 예. 그래서 이분은 영국에서 런던 정경대라고 정말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뭐 나중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뭐 명예 법학 박사도 받고, 하여튼 최고의 엘리트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나라 비유를 들면 좀 그러니까 뭐 미국의 비유를 들면 막 클린턴 대통령 뭐 이 정도 급. 진짜? 대통령도 2번 하고, 스캔들도 비슷하고, 원래 이토 히로부미가 유명한 스캔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남자가 아랫돈이는 묻지 않는다. 뭐 이 말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처음에 시작이 거기서 예.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이어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슈퍼스타인데 이 사람이 저격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미국 전직 대통령이 뭐 어디 멕시코 같은 데 순방 갔다가 총에 저격당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인 거죠. 예. 이후 폭풍이 되게 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토 히로부미는 온건파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바로 병합하지 말고 일단 어느 정도 자치하는 기간을 두면서 천천히 가자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렇게 저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일본 내 강경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그 여론이 강화되면서 곧바로 1910년에 8월쯤에 바로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8월 29일입니다. 우리 상식이랑 좀 달랐네. 예.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평가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좀 험악한 꼴은 안 봤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역사적 가정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소모적인 게 역사적 가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래도 정말 수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한국의 한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격을 해서 암살을 해버리는 것이 1번 타겟 중에 하나긴 했죠. 온건이든 급진이든 어쨌든 나쁜 놈이니까.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합병 조약이 만들어지죠. 1910년 이제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1대 총독 데라우치가 임명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조선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졌다는 거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국가가 없어졌다. 국가가 뭐죠? 나라가 망했다.
어렵다. 어려워. 나라가 뭐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라? 민족, 국민은 다 그대로 있는데 그치. 그냥 통수권이 넘어간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국가랑 민족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일단 국가가 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란 쉽게 생각하면 돈이 엄청 많이 모여 있고요. 제도로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권력 그리고 공직자들이 총 집합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돈, 권력, 제도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글우글 뭉쳐 있는 거대한 집합체인데 그 조직의 목적이 뭐죠? 세금 걷기? 이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인 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대체됐다라고 명분은 가지고 있었겠죠. 일본에서는. 우리가 대신 너희들을 도와줄게라고 와서 다른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콩이나 준 거지. 예,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느냐, 나쁜 놈들. 그래서 고기 주지.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영화를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 그 매드맥스 최근에 개봉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나온다면서요? 임모탈이라는 절대적인 독재자가 물과 기름을 독점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민중들한테는 찔끔찔끔 흘려주면서 자기가 모든 자원을 다 독점하고 여자들도 이렇게 다 건들고 막 인간을 도구화시키잖아요. 네네. 네. 임모탄.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저팔계 같은 사람이네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야? 뭘 얘기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탐욕스럽고 자기가 석유를 독점하고 있고. 저팔계가 나라라 슈퍼보드에 이렇게 나오지? 맞아. 알겠습니다. 또 저팔계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임모탈은 착취를 시작하죠. 일본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군인인 헌병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조선 치안과 법령을 담당하기 시작하는데 조선인들한테는 아무런 정치적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통치자를 선출할 권리도 없고 법률을 건드릴 권리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헌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헌병이 들어와 군인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무조건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 분들이 걸 따라야 되는 거고 이때 당시를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게 있어요. 이때 당시 일제 시대 다룬 영화들 보면 제복 입고 칼 찬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관리에서부터 학교 선생님까지 경찰 군인은 기본이고 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무단 통치 시대의 상징. 우리가 국사 때 배울 때 1910년을 무단 통치기 뭐 이렇게 배우는데 1919년까지 일단 까불면 직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직결 심판이 가능한 거고요. 조선 태영령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태영 제도가 없어졌는데 조선에는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싱가포르처럼. 이게 실제로 조선 총사령 12조 조항에 어떤 게 있냐면 조선인인데 의심 있거나 저 사람이 뭔가 독립운동 아니면은 일본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라고 추측만 해도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점거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게 가능해져. 바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 아무나 그냥 건물 심사하거나 집을 조사하거나 투옥시키는 게 가능한 야, 거예요. 너 종북인 것 같은데 잠깐만 와봐. 이게 가능한 증거가 거죠. 필요 없어요. 요즘도 개인적인. 근데 이제 한국이 35년 동안 일본의 그 통치를 받잖아요. 근데 대만은 50년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재밌는 거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받아들였대요. 교육을 시킬 때 일본이 일본식 교육을 시키기 시작할 때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인 거야. 큰 저항이 없이. 왜? 왜냐고 물어본다면 한국에서의 어떤 근대화 교육, 한민족이 하나다라는 교육을 시작한 직후에 지금 일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대만은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식 교육을 하나보다 하고 그냥 어리버리 따라간 거예요. 대만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려나?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갖고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 군인들이 적당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 강압적인 걸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자존심 높았었던 대한제국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일본도 되게 당황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건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한국은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타민족한테 전체 통치당한 게 최초의 역사적에서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일제 식민 통치를 통해 가지고 타민족한테 한반도 전체 국가가 점령당한 경험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 의식이 강하고 또 이때 일본의 좀 특수성이 단기간에 메이지 유신
전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이 제국주의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습득한 거랑 다르게 봉건제랑 연결돼 있어요.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한국을 식민 통치할 때 보통 그 당시에 유럽들은 동아시아나 인도 쪽을 식민 통치할 때 간접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국의 국회나 이런 거를 구성하게끔 다 해줬어요. 근데 일본은 초창기니까 완전 유럽의 16, 18세기 모델 따라가지고 직접 통치 방식을 하고 한국에 대한 정치권이나 주권을 아예 다 박탈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경제적으로 수탈 구조. 그렇죠. 네네. 초토화시키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도 다 통제를 맞아요,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엄격하게 군인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데 네.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 문제죠, 돈. 예. 그게 크죠. 돈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독재자들의 어떤 이런 기본 패턴들이 있거든요. 언론 출판 자유를 예. 억압하고 경찰국가 통치를 시행하고.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은 근본적인 건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독실이가 얘기했던 러일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러일 전쟁 하면서 있죠. 비용을 너무 많이. 예, 그러니까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돈인 거야, 그러니까. 돈이야. 한반도에 왜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했냐? 뽑아먹어야 되거든. 돈과 쌀이래요, 쌀. 예. 그렇게 그래. 일본 국민들을 먹여야 예, 일단 먹여야 맞습니다. 반란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농지 수탈 행위 같은 경우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동양 척식 회사를 만들어서 맞아요. 헐값에 농지들을 매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맞아요. 네. 농민들이 다 땅을 뺏기고 도망자 떠돌이 시세가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만주나 간도, 연해주, 심지어 하와이까지 다 도망가게 되는 거의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이 수십만에서 뭐 많게는 100만 단위까지 잡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거기에다가 상공업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 자본가들을 들어와서 군인이 직접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 기업가들한테 들어와서 엄청나게 금융 혜택을 줍니다. 돈 버는 방법은 참 쉽죠, 그렇죠? 일본 자본가들. 예. 이게 은행한테 대자본만 이렇게 끌어다가 땡겨주면 걔네들이 최 사장이 좋아하는 그렇지. 생산 수단을 그러니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못 사는 국가의 생산 수단을 독점해가지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착취하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돈 벌기 쉬운 예,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깡쌤이 나중에 해주실 독립운동의 특색이랑 연결돼요. 한국의 독립운동 특색이 이제 약간 저희가 봤으면 이렇게 단합이 안 됐다라고 많이 배우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특이한 식민 통치 방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 장악하게 되니까 어떠냐면은 이전까지 유럽 사회들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인종으로 분열시키거나 종교로 분열시켜서 얘네들이 단합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는 한민족이고 종교가 특색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유교 국가 사회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제력의 격차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상업 자본가들 대지주한테 모든 거를 몰아주고 중간 계층, 그러니까 뭐 중간층이나 소작농들을 아주 초토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상업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아까 말한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미 일본은 이제 계속 과도하게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공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어떠냐면 일본 자체에서 자력이 없으니까 조선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있었던 일본 이제 중산 계급들이 조선은 거의 그냥 수고목삼 때니까 그거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협력했던 그럼 친일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져갈 수 맞습니다. 있고 오히려 네네. 일본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심지어 지켜주기도 하고 네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작농들한테 그 정도의 세금을 80% 이상 수탈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냥 먹게 해줬나 보다라고 하는데 20%도 각종 세금을 소작농들이 부과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고세금.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사회인가? 뭐 강제 노역으로 끌고 가기도 맞아요. 하고. 깡쌤이 해주시는 그 독립운동의 특색을 결정짓는 사람들은 이 수탈당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사회주의 쪽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계급에 대한 것까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립투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랬구나. 굉장히 무력에 대한 투쟁으로 선호하게 되죠. 친일파들이 자본을 독점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네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좌쪽으로 좀 치우쳐질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특성, 이제 사회주의 사상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네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일본이 그 조선을 침략하는 방식이 있어서 네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분할시켰기 때문에 그냥 뭐 일제가 식민 지배하니까 우리가 그냥 무력 투쟁했나 보다라는 것보다 이제 깡쌤이 설명해 주실 만한 거 그리고 뭐 암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 되는 것들이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극소수의 1% 친일파들만
조선의 무역 및 유통망을 완벽하게 장악했고요. 아이고. 독점으로. 그러니까 네. 유통업을 장악하게 되면 돈 버는 거 진짜 쉽잖아요. 돈 제일 편하게 버는 방법. 그렇구나. 유통을 장악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건가요? 말하자면. 아, 그 유통업이구나. 그치, 그런 그렇네. 거죠. 사실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돈 뜯기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망과 이걸 완벽하게 장악하고 대규모 공장들도 다 몰아주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만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의 부를 일본으로 고스란히 가져가고 맞아요. 빼가는 겁니다. 한국은 분열시키고 조선민족들 우리 네, 민족은 네. 분열시키고 그리고 예. 실제로 이 지주계급들이 그 한국에 대해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한국이 이제 변해야 된다. 민족이 이제 네. 열등해서 이렇게 당한 거니까 오히려 민족에 지네 대한 돈 많으니까 네네 열등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죠. 예.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지금 이 얘기는 맞아요. 맞아요. 될수 있어요. 성공처럼. 예, 지금 이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다 나 얘기를 보니까. 일제 시대에 일제가 딱 100년 우리나라를 전. 어떻게 분열시켰고 아, 어떻게 네. 수탈했으며 99%를 어떻게 뜯어먹었는가 이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네. 그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아니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갔었던 거지. 왜 다 좀 좌편향으로 나오는 거야. 거기서 어떤 독립운동, 거기서는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인데 이렇게 좀 사회주의 쪽의 얘기가 살짝 언급돼요. 영화에서. 당시 저는 이제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나오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 김도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뭐좀 그런 역사적 이해할 수 있게 맥락을 되네요. 모르면 그냥 되게 급진적이고 저 사람들이 상황 파악 못하고 그냥 막 돌격 부대처럼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계급 투쟁이랑 연결돼 있어요. 예. 그렇게 조선에 네, 한국의 독립운동을 좀 봐야 독립투쟁의 된다. 특성이 드러나죠. 또 하나는 러시아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러일 전쟁에서 이제 휴전을 한 상황이었지만 아무튼 러시아의 눈치, 러시아 이제 혁명을 통해서 소련으로 변했는데 네. 그 한국에서 생각할 때 그 소련의 그 사상이 마르크스 사상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국가가 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긴 합니다. 잠깐만. 수위 조절 좀 합시다. 난 아니에요. 국가가 망했을 때 이게 더 우리나라는 심해지는 아니고. 거죠. 네. 국가가 있으면 한 3% 5% 뜯기는 걸 국가가 없으니까 80% 뜯기고. 아이고 그렇구만. 어쨌든 그럼 이제 국가가 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열심히 회사장. 1%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생산 수단을 독점해서 노동자들을 저의 착취해야죠. 정신을 개량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고민 많이 해봤었어요. 예. 솔직히 내가 되게 그 사회에 중요한 살았을 문제예요. 때 예. 어려워요. 독립운동가처럼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싶은 어떻게 생각이 보면은 들더라고요. 엄청난 출세의 기회야.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서 어렸을 때 밥도 먹고 못 먹고 막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일제에 충성하고 일본 사람들이랑 인맥 뚫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금 불화받아서 기업체 돌리면 갑자기 내가 CEO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 그리고 일본이 망할 거란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못 하고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엄청 발전된 나라처럼 충격적이었겠죠, 보였겠죠. 그렇지 그 발전됐었지 운명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로 출세와 일확천금의 기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살았겠죠. 그렇겠죠 사실. 편안하게. 힘들었겠지. 음. 힘들었지만 소주와 음주감으로 화를 달래면서 원래 삶이 이런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굽히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 국가가 없어졌을 때. 예. 특히 이때 당시는 고대 왕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중세부터 그렇죠. 이어졌던 왕정이 무너졌던 거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꿈을 꾸는 개혁적인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가능하군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일제가 싫어 플러스 아까 김도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대안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꿈까지 부푼 청년들이 새로운 국가 회복을 위해서 죽창을 들고 때를 지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집은 사실 죽창 특집이죠. 독립운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민회 같은 단체들을 조직해서 경제적인 역량을 키우고 교육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다 했는데 저희 특집은 이제 죽창 특집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좀 주장하신 분들 예. 중심으로 네가 나를 때렸으니 너도 한 방. 이 주의이기 때문에 무력 투쟁 중심으로 죽창. 이야기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의 무력 투쟁은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제가 한일 병합 맺기 직전부터도 남한 내 토벌 작전,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실시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로잡혀서 다 떼죽음 당하고 옥사를 치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조직하는 것도 힘든 거야. 몰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도망가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나갔던 지역이
간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간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간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백두산 바로 위에 살짝 붙어 있는 라인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랑 완전 접경 지역입니다. 예. 그 완전 접경 지역에 뭐 북간도, 서간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 사실 조선 말에서부터 굉장히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미 넘어가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평안도랑 함경도 지역에 가뭄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미 선발대가 넘어가 있었고 그리고 일제의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또 꽤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골로 도망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의병운동을 했거나 독립운동에 뜻을 두었던 분들이 국내에서 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다 토벌당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야 이리 와봐 하고 불신검문하고 뭐 끌고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아까 김동희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계속 길거리에 칼든 순사들이 들고 돌아다니니까 이 등 뒤에 있는 조창은 뭐야? 잠깐 와봐. 딱 봤는데 젊은 남자가 약간 자기를 쏘아보면서 지나가면 바로 그냥 소환해버리는 거죠. 네. 집을 뒤지고. 소환. 그러니까 민족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대거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간도 쪽으로요. 네, 간도 지역으로. 투옥 아니면 도피밖에 없었던 거죠. 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제 국내에서도 뭐 대한광복회라든가 뭐 신민회라든가 이런 활동, 비밀 결사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조직들은 제가 오늘 좀 과감하게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너무 국내에서 하는 거는 좀 예. 스킵하고. 네. 예. 그래서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대표적인 좀 인물 중심으로 알아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인물들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릴 인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회영 선생님이시라고 이회영 들어보셨습니까? 제 친구 이름 중에 이회영. 말고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만해. 이회영?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무당이요? 아, 우당. 좌당, 우당. 우당 탕탕할 때 우당입니다. 네, 우당 이회영 선생님 같은 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진짜 유명한 사람이세요. 당대 최고 조선 명문가 중에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현직 장관이었습니다. 2조 참판 고종 때. 2조 참판. 네. 예, 고위직 관료였고요. 고종 시대에 그 조상들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항복.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 이고 그 이후에도 대대로 재상과 명문 뭐 관료들을 배출하는 최고의 명문가였고 재상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명동 일대의 땅이 다 그 가문의 소유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현시가로 따지면 뭐 60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시가로? 예, 현시가로 따지면 하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울 것 같아. 명동 지역의 땅이 그래서 그렇죠. 제대로 따지면 조단위도 나올 수 있어요. 조단위도 나올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에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5형제인가 6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나라를 떠나자라고 결단을 내리신 분이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 재산이 많은데 만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집안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다 팔아요. 다 팔고 집안에 있던 노비들도 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프리. 그리고 일부 노비들이 대감마님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럼 그분들한테는 이제 직접 임금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집안 가산을 몽땅 다 정리하고 다 팔고 그 모든 600억이나 되는 자금을 들고 나르는 거죠. 간도로. 예. 그래서 그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시영이라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죠. 이시영. 예.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객지에서 그 외롭게 병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 이회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조선 원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 명문가. 뭐 삼성인데 뭐 합칠 거 없나? 삼성 플러스 삼성과 현대를 합칠까? 삼성과 테슬라. 그런 정도의 기득권을 가진 집안이 그걸 몽땅 다 버리고 다 팔고 그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회영, 이시영 뭐 이런 분들이 그 간도로 가서 했던 활동들이 뭐냐면 신흥 무관학교라는 걸 세웁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들어본 처음에는 것 신흥 강습소라고 해요. 이름을. 왜냐면 무관학교 하면 벌써 이거 티나잖아. 티가 나잖아. 이거 뭐 일본한테 개기려고 하는구나 티가 나니까 초기에는 이제 강습소라고 해서 1911년도에 그렇죠. 사교육입니다만 네. 학육창 사교육. 이 학교 만드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교육이나 민족 교육, 뭐 글쓰기 교육, 기본 교육도 시키지만 중요한 건 이제 군사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그 학교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식도 제공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제공해서 이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 독립운동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졸업생들이 나중에 다 독립운동 무력투쟁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이시영만 이걸 만든 건 아니고 뭐 이상용이라는 분도 역시 안동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명문가 출신의 그 양반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지방 가산 다 정리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었구나.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득권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림 출신들, 특히 그런 분들이 다 어떤 뜻을 품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돋보이는 분들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시영, 이동영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 라는 게 있고요. 이게 광복 때까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독립운동 그 전투 요원들의 산실이 됩니다. 예, 나중에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멤버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졸업생들만 합치면 뭐 3,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게 아까 말했었던 만주에 있는 일본의 만주 군관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반대에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출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야? 네. 사실 이제 일본군 장교였다가 네. 그 어떤 분 되게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갔었던 데도 이제 만주 군관학교인데 만주 그 괴뢰국이잖아요. 일본의 계제국. 근데 일본 본토로 결국엔 편입을 해서 가셨어요. 근데 일본 본토에 있는데 한 번에 입학을 못하는 게 2등 시민이었던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 2등신이요? 2등 시민이었던 시민 한국 시민 네. 중에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 2등 식민지 시민이었던 우리들은 그 일본으로 한 번에 가기는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 만주 군관학교에서 정말 그 최우수 졸업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로 가서 3등으로 졸업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그 만주군관학교 입장에서는 딱 반대급부에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유명한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도 다 여기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그 조선 독립군의 초기 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청산리 대첩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아, 그거는 정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봤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및 조선에서 넘어간 의병장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간도와 뭐 연해주,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 쪽 그쪽입니다. 이쪽에 약 50개가 넘는 항일 무장 단체들이 드글드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그래서 사실 이제 3.1운동 얘기는 제가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요. 이게 3.1운동이라고 해서 3월 1일 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의 뭐 6개월 이상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던 활동이고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이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무장투쟁군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던 그 학생들이 연합해서 독립전쟁을 시작하죠.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이 간도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접경지대라고. 그래서 뭐 부대 이름이 되게 많아요.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뭐 고려 광복군 되게 많은데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이제 산발적으로 진행됐구나. 산발적. 왜냐면 그때는 이제 중앙 체계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사실 좀 지휘관의 개인적인 어떤 매력이나 역량에 따라서 뭉쳐 있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투쟁이 시작할 지점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여 개 달하는 무장 부대가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연합하기 시작했고요. 1920년대부터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넘어왔던 건 아니고요. 그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만 해도 전투 기록이 1651건이라고 합니다. 맞네.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됐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대대적인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제의 어떤 시설에 타격을 가하고 뭐 공사관이나 이런 걸 때려 부시고
이제 퇴각을 하고 이런 3.1 형태로 운동을 하는 걸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준비가 됐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1921년, 23년 계속 쭉 한 100여 건 이상 전투가 발생이 됐고 연간 동원된 독립군만 해도 한 4,000명 가량 3,500에서 4,000명 정도 추산하니까 꽤 그 규모가 꽤 컸던 거죠. 독립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가 이제 봉오동 전투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름만 다 들어봤지. 홍범도라는 분은 정말 이거는 인생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저는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영화를 제작해도 될 정도로 홍범도. 예, 좀 스토리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안북도의 머슴 출신입니다. 가장 사회 최저 계층이었고 최하층이었고 뭐 머슴 출신이었습니다만 뭐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고 뭐 머슴 때려치고 나서 뭐 공장에서 일도 하고 뭐 이런 전전하다가 그 함경북도 산 쪽에서 총잡이 사냥꾼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명 스나이퍼인 거야. 그러니까 저격 스나이퍼인 거야. 저격왕인 거야. 그래서 약 10년 동안 산포수 생활을 막 했는데 총을 너무 잘 쏴가지고 아예 그 동네 포수들한테 형님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매력도 있고 그래서 리더십도 탁월했고요. 그랬는데 일제가 총기류를 막 단속하고 이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이분이 독립운동 의병운동이 시작했던 건 180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는 이제 약간 생계성 투쟁이 강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게 시작이 그렇지. 어차피 총 뺏기는 거 에라이 하고 산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 손속에서 뭐 전설의 스나이퍼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막 일본군들이 막 쫓아오는데 먼저 가라고 해놓고 혼자 막 수십 명을 쏴 죽이고 들어왔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별명이 나르는 홍범도였다고 그래요. 산속에서 워낙 잘 뛰어다녀가지고 막 일본군이 수백 명이 추격해오고 이러는데도 저격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스토리를 가진 분이죠. 근데 1900년 한 7년 8년대까지도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역시 간도지병으로 도망왔던 그런 분이시고 거기에서도 이제 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가 이제 봉오동 전투였는데 뭐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여러 연합군이 있었고요. 그 일본군이 하도 그 독립군들이 깔짝깔짝거리니까 대규모 토벌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엉성한 것 같아. 뭐 어떤 일본군의 어떤 전략 전술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독립군을 얕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게릴라고. 게릴라 정도고 기껏해야 3포수 정도들 좀 한해서 그 소총 정도 갖고 있을 거다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착각했던 게 독립군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 지역에 있던 체코군한테 무기를 사들였어요. 네, 근데 그런 자금들이 사실 이시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땡겨온 자금들입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새끼들 잡자 하고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산포수겠지. 탱크가 막. 그래서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군대의 추격대를 봉오동 굴짜기로 유인해서 매복해서 섬멸합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가 출격했는데 일본군이 한 157명 정도가 죽었다. 반면에 독립군 한 4명 이 정도라고 그래요. 너무 역사적 기록에 약간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다. 그죠? 사실 소규모 교전이죠. 하지만 알렉산더 얘기 들을 때 막 60만 이랬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처음으로 대규모 교전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구만. 이 사건이 일어나자 그 일본이 대대적인 정벌 기획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함부로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본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중국의 산적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일본 영사관이나 마을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잡으러 간다 하고 2만 명의 병력을 출격시키죠. 걔네가 그런 걸 잘해. 조작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쳐들어가려면 그렇죠.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명분을. 그래서 일본군 2만 명이 출격해서 독립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독립군대는 지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동선이나 이런 거를 쭉 잘 파악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복하고 기만 전술을 쓰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꽤 오랫동안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는 게 하루 동안 있었던 전투가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한 6일 정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요. 뭐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 같은 경우는 이도구 전투라고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뭐 일본군을 뭐 이렇게 교란을 시켜가지고 군들끼리 서로 오인 사격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고다. 예. 그리고 자기는 또 스나이핑하고 재밌었겠죠. 그러니까 재밌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6일간의 전투에서 꽤 성과를 냈고 뭐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 전사자가 뭐 한 1,000명 이상이었다라는 네. 기록도 있는데 이게 좀 일본 기록이랑 달라요. 한국 기록이. 일본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그 정도로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망하잖아. 예. 정규군도 아닌데.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이 어떤 이 정규모 회전 아까 회전이라고 했죠. 맞다이 뜬 겁니다. 대규모 병력끼리 맞다이를 떠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거의 유일하고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게. 그렇구만. 네. 이 이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이 시작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서는 간도 참변이라고 해서 대학살극을 자행해요. 정말 나쁜 놈들인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기분 나쁜 거야 단지. 그래서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 마을들을 학살합니다. 뭐 여자들 강간한다거나 마을을 불태우고 온갖 화풀이구나. 예,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확인된 수만 해도 3,500 이상이라고 하니까 훨씬 많은 수만 명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군이 그 조여오기 시작하니까 독립군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퇴각을 해야죠. 네. 수적으로 워낙 열세고, 그러니까 게릴라전이 아니면 사실 좀 정규전에서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군한테 참 안 좋은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사건이에요. 자유시 참변. 예. 근데 사실 독립군이 이 정도 성과를 내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전력을 증강시켰으면은 뭔가 더 성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잖아요. 청산리 대첩 이후에 뭐 전쟁이 이겼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건입니다. 자유시 참변. 예. 이게 뭐냐면은 독립군들이 도망가다가 연해주 지역에 있는 자유시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유시라는 이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있었어요. 러시아도 당시에 뭐 혁명군이랑 뭐 정부군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적군, 백군 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군이 그 지역에 와 있었고요. 독립군도 그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 4,000명 가까이가 그쪽으로 집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독립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파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좌파 계열 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A파, B파 합시다. 오케이. A파는 그 러시아 혁명군과 친한 쪽 애들이고 B파는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애들이에요. 근데 A파랑 러시아 혁명군 입장에서 이 독립군을 자기 쪽 휘하로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A파가 러시아 혁명군과 친했던 A파가 B파 및 기타 독립군들한테 우리로 들어와라. 우리 지휘체계 안에 편입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불응하게 되고요. 그 불응에 맞서서 무장 해제 요구를 합니다. A파가. 그러자 역시 거기도 조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자 그 A파와 독립군을 갖다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밤중에 포위에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독립군 전사자만 해도 1,000명 이상이었고요. 1,80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와해가 되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게 자유시 참변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게 그나마 좀 집결돼 있었던 독립군 자원들이 이걸로 1,000명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학살되고 포로가 되고 막 부상당하고 이래버린 거예요. 전멸 상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독립군에서 영웅이었던 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그때 러시아 혁명군 쪽이 편입됐다가 나중에 좀 정치적으로 좀 안 좋게 당해서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강제 이주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인재들도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좋게 지금 보려고 하지만 일본군에 편입하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러시아군에 말하자면 편입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력적으로도 참패가 그 큰 참변이 있었고 이 이후로 이제 공산당과 그 기타 민족 진영들 간에 엄청난 반골의 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죽였냐?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학살당했냐? 우리 동포들이. 그랬을 때 그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공산당 내부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쟤네들은 안 된다. 항상 뭐 싸움질 분탕질 하는 놈들이다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안 그래도 일본이 적으로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이념 논쟁까지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김구라던가 김자진 장군 뭐 이런 분들이 반공주의에 그렇게 막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를 사실 이걸로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시위 참변에서 워낙 이런 참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이제 좌파에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독립군 투쟁이 이렇게 그 잘 나가려다가 심각하게 한번 꺾이는 사건, 자유시위 참변까지 오늘은 좀 얘기를 마치고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재밌는 얘기가 다음 주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봤습니다. 오늘 동아시아의 정세를 봤고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나가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발언 없이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죽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입니까? 장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